어느 순간부터 월급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이렇게 계속 갈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히 이런 계산을 합니다. 일을 안 해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을까? 100만 원이면 불안하고 200만 원이면 애매하고 300만 원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도박도 아니고요. 그냥 불안을 줄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이상하게도 아무도 정확한 숫자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월 3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 수익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연금도 있고, 고수익 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계속 관리해야 하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계속 뛰지 않아도 유지되는 구조는 무엇일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 중 하나인 배당이라는 구조를 숫자로 풀어보려 합니다. 월 3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배당 수익률 4%라고 가정하면 9억 원입니다. 5%라면 7억 2천만 원. 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배당으로 살겠다는 생각, 그 꿈이 구체적인 숫자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배당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의 대가이고 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격차가 생깁니다. 투자자 10명 중 9명은 배당 수익률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배당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기억해 주세요. 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돈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뜻이고, 소유자로서 이익의 일부를 받는 게 배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게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주주에게 나눠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그 돈을 연구에 쓸 수도 있고, 공장을 짓는 데 쓸 수도 있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배당은 경영진의 선택입니다. 이익을 어디에 쓸 것인가, 주주에게 돌려줄 것인가,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같은 산업에 있는 회사라도 배당 정책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배당 성향입니다. 이익 중 몇 퍼센트를 배당으로 주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회사가 100억 원을 벌었는데 40억 원을 배당으로 준다면 배당 성향은 40%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숙한 제조업이나 유틸리티 산업은 30에서 60% 수준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기술 기업들은 10% 미만이거나 아예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다는 건 주주에게는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투자할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당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배당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 회사는 동양과의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국가급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회사는 약속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이익을 당신에게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배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처음엔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1610년 기록을 보면 향신료로 배당을 줬다고 나옵니다. 당시 향신료는 금과 맞먹는 가치였습니다. 동양에서 가져온 후추, 정향, 육두구 같은 것들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투자자들은 그걸 팔아서 현금화했습니다. 배당의 형태는 달랐지만 구조는 지금과 같았습니다. 회사가 번 돈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 당시 투자 설명서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채권 이자율보다 최소 A% 높아야 한다. 이게 당시 투자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철도 회사, 제조업 회사, 전력 회사들이 모두 이 기준을 따랐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회사들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의 배당을 주는 게 일반적이었고, 투자자들은 그 배당으로 생활했습니다. 배당이 월급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전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배당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모든 이익을 다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같은 기술 기업들은 배당 없이도 주가가 몇 배, 몇십 배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당 대신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배당을 안 주는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긴 겁니다. 반대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없는 회사라는 인식도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력회사, 통신사, 담배회사처럼 더 이상 확장할 시장이 없는 기업들이 높은 배당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성장한 기업들이 배당을 시작한 겁니다. 애플은 2012년에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에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급성장하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 현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 걸까요?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이 구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배당은 회사의 라이프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배당이 없습니다. 모든 돈을 성장에 써야 하니까요.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 배당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폭발적 성장은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쇠퇴 단계에 들어서면 배당을 더 많이 줍니다. 미래에 투자할 곳이 없으니 주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투자자는 이 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성장 단계의 회사에 배당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쇠퇴 단계의 회사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배당 문화가 굉장히 늦게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기업들은 배당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성장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에게 이익을 배당으로 나눠주지 말고 재투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성장해야 나라 전체가 살아남는다는 논리였습니다.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당은 여유 있는 선진국 기업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배당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에만 집중했습니다. 변화는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이 움직였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최대 기관 투자자이고 한국 주요 기업들의 대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업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배당을 더 많이 주세요. 이익을 쌓아두지만 말고 주주에게 돌려주세요. 이건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박이 시작되자 기업들이 반응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사이에 한국 기업들이 주주에게 돌려준 배당금이 3배로 늘었습니다. 2012년에는 약 99억 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303억 달러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은 1.3배, 호주는 1.5배 증가한 걸 보면 한국의 변화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배당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을 잡기 위해 모든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주당 1만 원 배당을 시작했고 이후 분기 배당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당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을 주기 시작하자 다른 기업들도 따라갔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이 배당을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한국 전체 배당 문화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포스코 같은 전통 제조업체는 또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철강 산업은 경기에 민감합니다. 경기가 좋을 땐 이익이 크지만 나쁠 땐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스코는 배당의 바닥선을 설정했습니다. 최소한 주당 1만 원은 준다는 기준을 세운 겁니다. 경기가 좋으면 더 주고 나쁘면 최소한만 주는 전략입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최소한의 배당은 보장된다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주당 1만 7천 원을 줬고 경기가 나빴던 2020년에는 8천 원을 줬지만 최소 기준은 지켰습니다. 이런 일관성이 장기 투자자를 끌어모읍니다. 게다가 세금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당금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배당 수익률 5%라고 해도 실제로 받는 건 약 4.2%입니다. 1,000원 배당을 받으면 154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경우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이 경우 세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배당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특히 은퇴 후 월급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당은 실질적인 생활비 원천이 됩니다. 주식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주식을 팔면 원금이 줄어들지만 배당은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은퇴자가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한데 배당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자산 수명을 크게 연장시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루에 5%, 10%씩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은 예측 가능합니다. 회사가 발표한 배당 정책에 따라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버티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복리 효과입니다. 배당을 받아서 다시 같은 주식을 사면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되고 그걸 또 재투자하면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으로 배당 수익률 4%인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해 배당은 120만 원입니다. 이걸 재투자하면 주식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배당이 매년 2%씩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20년 동안 재투자하면 포트폴리오는 약 7,5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추가로 돈을 넣지 않고도 배당 재투자만으로 2배 이상 불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고배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주가가 폭락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1만 원이던 주식이 5천 원으로 떨어졌는데 배당이 여전히 500원이라면 배당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겉보기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봐야 합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는 배당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중단했습니다. 항공사, 호텔, 여행 관련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배당 성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성향이란 이익 중 몇 퍼센트를 배당으로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00억 원을 벌었는데 50억 원을 배당으로 주면 배당 성향은 50%입니다. 그런데 배당 성향이 100%를 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 배당을 주거나 회사 자산을 깎아서 주는 겁니다. 이런 회사는 조만간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성향 80에서 90%가 넘어가면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현금 흐름도 중요합니다. 회계상 이익은 낮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쌓여 있거나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회사는 배당을 주기 어렵습니다. 현금이 없으니까요. 재무제표에서 영업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당기순 이익보다 작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배당의 안정성과 성장성입니다.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인가? 배당을 점점 늘려가는 회사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5년, 10년 이상 배당을 유지하고 증가시켜온 회사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늘린다는 건 회사가 미래를 낙관한다는 신호입니다. 경영진이 앞으로도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배당을 늘리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배당 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들을 말합니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프록터앤드갬블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경기 침체기에도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50% 이상 폭락했는데 배당을 꾸준히 주던 기업들은 30% 정도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배당이 하락 방어력을 제공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당은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재무적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배당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은행 이자가 1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배당 수익률이 45% 수준인 주식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돈이 배당주로 몰렸습니다. 배당주만 모아놓은 ETF 상품들이 인기를 끌었고 전 세계적으로 배당주 ETF 자산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도 배당 ETF가 급성장했습니다. 고배당주를 모아놓은 상품들이 연초부터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그걸 재투자하려면 거래 비용도 듭니다. 차라리 배당을 안 주고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배당 세금 부담이 큽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주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대신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가치를 높입니다. 결국 배당은 도구입니다. 당신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배당이 유용합니다. 아직 젊고 자산을 불려야 한다면 배당 재투자가 유용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배당이 적은 성장주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 배당 문화는 지금도 진화 중입니다. 2015년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배당 세금도 한시적으로 낮춰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의 배당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배당을 주는 회사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상장사 절반 가까이가 배당을 주거나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46%가 전년 대당을 증가시켰습니다. 한국도 이제 배당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배당을 공부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배당은 이익의 분배이지 공짜 돈이 아닙니다. 배당락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배당 정책은 회사의 성장 단계를 반영합니다. 성장 초기에는 배당이 없고 성숙기에는 배당이 늘어나고 쇠퇴기에는 배당이 매우 높아집니다. 셋째, 배당 수익률보다 배당의 지속성과 성장성이 중요합니다. 한번 높은 배당보다는 꾸준히 증가하는 배당이 더 가치 있습니다. 넷째, 배당 재투자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복리 효과를 만듭니다. 다섯째, 고배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배당의 가치는 투자자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배당주를 고를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준 기록이 있는가? 둘째, 영업현금 흐름이 충분한가? 셋째, 배당이 증가 추세인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함정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4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시스템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향신료로 배당을 줬던 시대부터 산업혁명 시대, 철도와 공장이 배당을 줬던 시대, 성장주들이 배당을 거부했던 시대, 그리고 다시 배당이 주목받는 지금까지 배당의 형태와 의미는 계속 변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을 나눠받는 권리, 그게 배당입니다. 배당으로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월 3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으려면 최소 7억에서 9억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당이 보조 엔진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월급이나 연금에 더해지는 추가 현금 흐름. 그게 배당의 현실적인 역할입니다. 배당은 월급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당신에게 배당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현금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한 복리 엔진입니까? 배당을 쓸 것인가? 다시 심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릅니다. 중요한 건 배당이라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겁니다. 배당은 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이해해야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당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